프랑스인이 한국어를 배우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2년간 한국에서 살면서도 숫자만 들으면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배우면 끝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두, 셋. 가 나온다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프랑스어 숫자가 한국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어 숫자의 놀라운 체계성을 프랑스인이 발견했거든요. 도대체 한국어 숫자 체계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발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한국어 파이팅을 써주시면 사연을 보낸 외국인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카이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지금은 한불 통번역가로 일하고 있고 프랑스어 강사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접한 건 프랑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가 엄청 유행했어요. 특히 액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하나, 둘, 셋 하면서 같이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친구들과 함께 소리치면서 정말 신나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숫자는 정말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어 숫자에 비하면 정말 간단해 보였거든요. 프랑스어는 정말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하면 카트르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4 곱하기 20이라는 뜻이에요. 90은 카트르뱅 디스인데 4 곱하기 20 더하기 10이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프랑스어는 예전에 갈족이 쓰던 20진법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갈족 사람들이 손과 발을 모두 이용해서 거래할 때 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숫자일수록 20진법을 써서 정말 복잡해요. 파리에 있는 병원 이름도 오피탈 대 킨즈뱅인데 이게 15 곱하기 20이라는 뜻으로 300을 의미해요. 침실이 300개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그에 비하면 한국어 하나, 둘, 셋은 정말 단순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도 한국어 숫자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순진했죠. 한국에 와서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착각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한국어의 숫자 체계가 2개나 있다는 거였어요. 한자어 숫자와 고유어 숫자가 따로 있다니요. 1, 2, 3, 4와 하나, 둘, 셋, 넷이 완전히 다른 체계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프랑스어에는 숫자 체계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더 놀라운 건 고유어 숫자가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거였어요. 그냥 셀 때는 하나, 둘, 셋, 넷인데 뒤에 명사가 오면 한, 두, 세, 네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스물은 스무가 되고요. 왜 사라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그래요? 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거든요. 언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하지만 한국어를 깊이 배우면서 점점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숫자 체계에는 나름의 논리와 효율성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겪은 가장 당황스러운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어 숫자 때문에 벌어진 정말 우픈 사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했던 일이거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치킨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는데 가끔 배달 주문이 몰릴 때나 배달 기사분이 없을 때 저를 대신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사장님이 괜찮아. 그냥 주소만 찾아가면 되라고 하셔서 용기를 냈죠. 그날도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습니다. 주문 받을 때 고객이 2층으로 가세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프랑스식으로 생각했죠. 프랑스에서는 지상층을 레드쇼세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돌아다니는 길과 가장 가까운 층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길바닥과 같은 높이에 있는 층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건물에 들어가면 먼저 레드쇼세가 있고
그 다음이 푸르미의 에타주예요. 이게 첫 번째 층이라는 뜻이죠. 한국에서 말하는 2층이 프랑스에서는 3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전혀 몰랐던 저는 열심히 3층까지 올라갔어요. 치킨 2마리와 콜라가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숨이 차서 헥헥거리면서 겨우 3층에 도착했죠.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잘못 온 건가 싶어서 주소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 있잖아. 2층 보여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사장님, 여기가 2층이 아니라 3층이잖아요. 제가 지금 3층에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더 큰 소리로 3층이 뭔 말이야? 거기 1층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층이라고? 그럼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급하게 계단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땅에 닿아 있는 층을 1층이라고 부르는구나. 프랑스의 레드쇼세가 한국의 1층인 거였어요.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고객분이요? 왜 이제 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층수를 잘못 알았어요라고 사과했어요. 그 고객분도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웃으면서 아, 그럴 수 있어요라고 이해해 주셨어요. 사장님께 돌아가서 이 일을 설명드렸더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빵 터지셨어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시면서 웃으셨죠.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배달 보내실 때마다 층수 확실히 물어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저만 겪은 게 아니더라고요. 터키에서 온 친구 아이샤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터키도 프랑스와 비슷하게 지상층은 따로 세지 않거든요. 아이샤는 더 웃픈 일을 겪었어요.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2층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서로 다른 층에서 1시간씩 기다렸다고 해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라고 아이샤가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썸 타는 사이였다면 서로 바람 맞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랬겠어요. 서로 왜 안 와? 하면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죠. 인연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 일 이후로 저는 한국의 다른 숫자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시간 표현도 그렇더라고요. 시간을 말할 때는 1시, 2시, 3시라고 고유어를 쓰고 분을 말할 때는 10분, 20분, 30분이라고 한자어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왜 섞어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원래 한국에서도 시간을 다 한자어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시간만은 점점 고유어로 바뀌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니까 더 친근한 고유어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층수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층수 개념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한국에는 2층 집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 단층 집에서 살았죠. 그래서 1층, 2층이라고 부르는 것도 중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나라마다 층수를 세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권에서도 비슷해요. 미국에서는 퍼스트 플로가 우리나라 1층이지만 영국에서는 그라운드 플로와 퍼스트 플로가 다르거든요. 영국 방식이 프랑스와 비슷해요. 이런 차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조심해야 해요. 2층에서 만나자고 하면 서로 다른 층에 가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웃픈 추억이지만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배달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어 숫자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숫자를 써야 하는지 상황에 따른 차이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게 제 한국어 실력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3장-9 문화의 놀라운 발견 2500자. 한국에서 가장 신기했던 건 나이 문화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첫 만남에서 꼭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보통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피에르입니다. 성은 말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면 나중에 알려주고 대부분은 이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라고 성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는 거지? 그리고 나도 같은 수준의 정보를 줘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랑스인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개인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꼭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또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였어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나이를 묻는 건 정말 신뢰되는 일이거든요. 특히 여성에게는 절대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내 개인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도 성도 나이까지 다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한국의 서열 문화 때문이었어요. 나이를 알아야 존댓말을 할지 반말을 할지 결정할 수 있고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도 알 수 있거든요. 한국어는 관계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거였어요. 이해하고 나니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나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나이 계산법이죠.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두 개라니요. 20살입니다라고 하다가 만 나이로 말할 때는 19세입니다라고 해야 하거든요. 왜 한국에만 이런 특별한 나이 계산법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태어날 때 한 살로 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한 살씩 더 먹는 거고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나이를 물어보실 때 저는 당연히 만 나이로 대답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언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갑이거나 제가 더 어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한국 나이와 만 나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였어요. 그런데 여수에 여행을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날은 혼자 배를 타고 섬 구경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배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정이 있잖아요. 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아주머니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어머, 외국에서 오셨구나.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관심과 따뜻함이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혼자 여행하러 왔어요라고 하니까 더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20살이에요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젊은 친구들한테도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20살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주머니들이 정말 신나하시면서 그럼 친구네요. 같은 나이네. 같이 구경하면 되겠다. 혼자 온 거 잘 됐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신기했어요.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친구들과 하루 종일 함께 섬을 구경했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나이가 같다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어요.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나이 문화가 단순히 서열을 정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더라고요. 같은 나이면 친구하자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에서부터 나이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5살, 7살 아이들이 서로 형이라고 불러야지 왜 형이라고 안 해? 라고 하면서 놀아요. 어린 나이부터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존댓말은 있지만 한국처럼 세밀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면 부부를 쓰고 아는 사람이면 튜투를 써요. 그게 다예요. 나이나 지위보다는 관계와 상황이 더 중요하거든요. 직장에서도 나이가 많아도 지위가 높으면 반말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복잡해요. 나이, 지위, 관계, 상황 모든 걸 고려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런 세밀함이 한국어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언어 속에 녹아 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뇌를 더 많이 쓰는 일이지만 그만큼 더 정확하고 세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프랑스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한국 나이에 대해 설명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태어날 때 1살이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리가 있네. 엄마가 10달 동안 힘들잖아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의 나이 문화가 가진 철학적 의미를 이해해 주신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프랑스어 숫자는 어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어 숫자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프랑스어는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프랑스어 숫자의 가장 큰 문제는 60까지는 10진법을 쓰다가 80부터 갑자기 20진법을 쓴다는 거예요. 80을 카트르뱅이라고 하는데 이게 4 곱하기 20이라는 뜻이에요. 80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수학 문제처럼 말하는 거죠. 90은 더 복잡해요. 카트르뱅 디스인데 4 곱하기 20 더하기 10이라는 말이에요. 97이면 카트르뱅 디스 셋이 되죠. 4 곱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7이에요. 정말 수학을 하듯이 숫자를 말해야 해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갈족의 영향 때문이에요. 갈족 사람들이 손과 발을 모두 이용해서 거래할 때 셌다고 해요. 그래서 20진법을 사용했고 큰 숫자일수록 20진법이 더 편했던 거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스위스나 벨기에는 달라요. 80을 윗땅뜨라고 하고 90을 노낭뜨라고 해요. 훨씬 간단하죠. 그런데 프랑스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요. 파리에 있는 유명한 병원 이름도 오피탈 데 킨즈뱅인데 15 곱하기 20이라는 뜻으로 300을 의미해요. 그에 비하면 한국어는 정말 체계적이에요. 한자어는 정말 논리적이거든요. 10, 20, 30, 40 이렇게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만 단위부터는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체계가 있어서 큰 숫자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고유어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20은 외워야 하지만 30은 3십이고 40은 4십이거든요. 대략적인 규칙이 있어서 한번 익히면 응용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는 모든 숫자를 다 외워야 하는데 한국어는 원리만 알면 돼요. 제가 가르치는 프랑스 학생들도 한국어 숫자를 배우면서 놀라워해요. 한국어가 프랑스어보다 쉬워요. 라고 하거든요. 특히 한자어 체계는 정말 간편하다고 해요. 10만, 10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으니까요. 화폐에서도 차이가 나요. 프랑스는 5유로, 10유로, 20유로, 50유로 지폐가 있어요. 20유로가 있는 이유는 20진법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5,000원, 만원, 5만원이에요. 만 단위 체계에 맞춰져 있죠. 환전할 때도 정말 복잡해요. 1유로가 1,300원 정도인데
큰 숫자라서 계산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1300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프랑스어로는 밀트와 상인데 이것도 복잡하지는 않지만 한국어가 더 직관적이에요. 한국어 숫자의 좋은 점은 두 가지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유어는 정감이 있고 한자어는 실용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죠. 터키어에도 이런 선택권이 없어요. 숫자는 하나의 체계뿐이거든요. 학생들에게 한국어 숫자를 가르칠 때 항상 말해줘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이에요. 프랑스어처럼 수학을 하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안심하면서 더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한국어를 깊이 배우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어 숫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전체가 정말 체계적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나름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가장 신기했던 건 날짜와 주소 표현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일월년 순서로 말해요. 예를 들어서 24일 12월 1992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연, 월, 일 순서로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왜 거꾸로 하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논리적이에요.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는 작은 단위부터 말해요. 동이나 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집 번호를 말하고 맨 끝에 나라를 써요. 그런데 한국은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동 마지막에 집 번호예요. 이걸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가는 마인드라고 해요. 연역과 귀납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은 전체적인 틀부터 보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말 논리적이고 정리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연도잖아요. 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월, 그 다음이 일이에요. 우리는 왜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권 정보를 쓸 때도 조심해야 해요. 2월 3일과 3월 2일을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성과 이름을 다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돼요. 큰 단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 이름이 개인 이름보다 더 큰 개념이니까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집단이 우선이에요. 나이를 물어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정립하려면 서열을 알아야 하니까요. 존댓말을 할지 반말을 할지 어떤 호칭을 쓸지 결정하려면 나이와 지위를 알아야 하잖아요. 체계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인 거죠. 호칭 체계도 정말 정교해요. 프랑스어에는 무슈, 마담, 마드무아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박사님, 어머님, 형님. 정말 많아요. 각각의 관계와 상황에 맞는 호칭이 다 있어요. 결혼 관계도 복잡하지만 정확해요. 큰엄마, 작은엄마, 형부, 매형, 도련님. 프랑스어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엄마는 엄마뿐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뿐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는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다 달라져요. 님이라는 호칭이 정말 좋아요. 어디든 붙일 수 있잖아요. 어머님, 카이나님, 선생님. 맞는 호칭이에요. 예전에는 시를 많이 썼는데 님은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이에요. 터키어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서 대부분 시로 통일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뇌를 더 많이 쓰는 일이지만 그만큼 더 재미있어요. 안녕히 계세요와 안녕히 가세요의 차이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상대방이 어디로 가는지를 고려해서 인사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세심함이 한국어의 매력이에요. 한국어를 12년간 배우면서 가장 감동받은 건 언어 속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이었어요. 숫자 하나, 호칭 하나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높임말이 그래요. 프랑스어에는 높임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드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같은 높임말이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높이는 특별한 표현들이 따로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진지 잡수세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밥 먹어요와 뭐가 다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음식조차도 높여서 말하는 거죠. 존댓말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요만 붙여도 정중해지잖아요. 외국인이라서 완벽하지 않아도 요만 붙이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관용이 정말 고마웠어요. 시간 표현에서도 한국인의 세심함을 느껴요. 몇 시는 고유어로 하고 몇 분은 한자어로 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시간 개념이지만 한국식으로 바꾼 거죠.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화시키는 능력이 대단해요. 백일잔치 문화도 감동적이에요. 아기가 100일까지 살아남는 게 힘들었던 시대에 100일을 축복의 의미로 기념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요. 연인들도 100일, 200일, 300일을 챙기는 문화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주년만 챙기는데 한국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터키에서 온 아이샤도 이런 한국 문화에 놀라워했어요. 터키에는 40일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에서 40일이 지나면 영혼이 간다고 믿거나 아기가 태어나고 40일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높임말이에요. 특히 유럽 학생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설명해줘요. 이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라고요. 식사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드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 것도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같은 의미인데 왜 다른 표현을 쓰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구분이 한국어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호칭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어떤 호칭을 쓰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수님이라고 부를까요? 박사님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이 편안해할 호칭을 먼저 확인하는 배려심이에요. 저도 아직 건물주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선생님, 대표님,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 자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프랑스로 가족을 만나러 갔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엄마라고 불러? 내 엄마가 여기 있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결혼해도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터키는 한국과 비슷해요. 결혼하면 무조건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해요.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죠. 때로는 사이가 안 좋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족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어의 복잡한 체계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력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건 그만큼 세밀하게 관계를 구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정교함이 한국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통번역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호칭 번역이에요. 드라마에서 박민수라고 부르는 장면을 번역할 때 프랑스어로는 그냥 민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성까지 부르지 않으니까요. 그럼 시청자들이 왜 박민수라고 했는데 민수라고만 번역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게 제 중요한 역할이에요. 한국어의 특성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면 단순히 언어만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문화까지 함께 전달해야 해요. 드림이라는 표현도 재미있었어요. 편집 끝에 카이나 드림이라고 쓰는 걸 보고 한 학생이 드림은 꿈이잖아요. 왜 꿈이라고 써요? 라고 물어봤어요. 40명 학생들이 다 웃었죠. 프랑스어에서는 그냥 이름만 쓰거든요.
이런 정중한 표현이 한국어의 특징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뇌를 더 많이 쓰게 되었어요. 말할 때마다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격식의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그만큼 더 정확하고 세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문화도 언어를 통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번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가 언어 곳곳에 담겨 있어요. 나이 문화도 이제는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왜 나이를 물어보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효율적인 관계 설정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란을 줄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여수에서 만난 아주머니들 덕분에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한국의 나이 문화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같은 나이면 친구하자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잖아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한국 나이에 대해 설명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생명이니까 태어날 때 1살이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일리가 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힘들잖아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 숫자의 이중체계도 이제는 장점이라고 봐요. 고유어는 정감이 있고 한자어는 정확해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풍부한 표현력을 제공해주죠. 시간 표현에서 1시 15분처럼 섞어서 쓰는 것도 실용적이에요. 시간은 일상적이니까 고유어로, 분은 정확성이 중요하니까 한자어로 쓰는 거죠.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한국어의 매력을 계속 발견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깊은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언어예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였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와 정성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여요. 1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복잡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 복잡함 속에 숨은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져요. 오늘도 카페 사장님이 카이나 씨, 오늘도 글 쓰러 오셨네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냥 카이나라고 부르지 않고 카이나 씨라고 부르시는 그 작은 배려가 고마워요. 한국어의 호칭 문화가 주는 따뜻함이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복잡함 속에 한국인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라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정말이요? 라는 표정을 짓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의 체계성에 놀라워해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말하는 방식,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 체계, 관계를 고려한 호칭 문화. 모든 게 논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에요. 님이라는 호칭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해요. 어디든 붙일 수 있어서 편해요라고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한국어의 님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번역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한국의 좋은 면을 프랑스에 전할 때예요. K-파푸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프랑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온 새로운 학생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에게 첫 수업에서 하나, 둘, 셋을 가르쳐 줬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12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선생님, 한국어 숫자 쉽네요 라고 하는 그 학생에게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앞으로 그 학생도 제가 겪었던 혼란과 발견의 과정을 거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한국어는 저를 더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는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이 생겼거든요. 프랑스에 갔을 때도 할머니께 계속 존댓말을 했다가 왜 존댓말을 해? 불편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니까요. 아이샤와 함께 방송에 나가서 외국인이 겪는 한국어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 시청자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하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의 숫자, 체계가 복잡하다고 불평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 교사가 되어서 그 복잡함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어요.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예요.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1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한국어의 복잡함은 한국인의 세심함이고 다양한 호칭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며 높임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통해 한국의 진짜 매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면 분명히 한국과 한국어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